평가 쪽에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정책 집행을 할 거거든요. 69페이지 요약집 69페이지 그 다음 325페이지 책 325페이지 정책 집행. 자, 우리가 정책론에서 전체적인 결과를 받고 그 다음 정책 의제 설정. 정책 의제 설정이 되면 정책 분석하고 및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면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집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책을 집행해야 된다. 그래서 정책을 이제 여기 부분 문제, 정책을 집행하는 문제. 일반적으로 많은 정책들이 정책이 결정되면 대부분 정책 집행은 누가 해요? 일선 공무원들이 많이 하죠. 그렇죠? 자, 코로나 때 우리가 돈 나눠준 것도 사실은 코로나에 대해서 얼마나 지급하겠다 이런 정책 결정이 일어나면 실제로 가서 카드 나눠주고 또는 돈을 보내주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 계세요? 일선 공무원들이 주로 집행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 집행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이 누가 정책 결정을 많이 해요? 일단 정치 쪽에서 하기 때문에 국회, 그 다음 행정부에서는 아주 상위층에서 정책 결정이 많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 실제로 정책 집행은 행정부에서는 상위, 그렇죠? 정책 집행은 우리 행정부에서 이루어지고 행정부의 중하위 층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집행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정책 집행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나서 오늘 오후는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정책 집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책이 결정만 되면 결정된 대로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책 집행에 대해서는 70년대까지 정책론에서 크게 관심을 안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정책 집행에 관심을 뒀냐면 거기 69페이지 한번 볼까요? 현대적 정책 집행론의 등장, 고정적 정책 집행론은 그냥 정책이 결정되기만 하면 기계적으로 뭐 한다? 집행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어떤 걸 만들기로 하게 되면 이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대로 기계적으로 그 제품을 만들어내죠. 그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거기 등장 배경 보니까 1960년대 말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 건설 프로그램으로 많은 정책을 했는데 일단은 실패가 있습니다. 특히 오클랜드시 실업자 구제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요가 공공사업 및 건설 금융을 통해서 흑인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렇죠? 상황은 인구 36만 5천 명, 실업률 8.4%, 전국 평균의 2배가 됐어, 2배. 인구 36만이면 뭐 큰 도시는 아니죠. 근데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내용 2,300만 달러를 투입하고 공공시설, 건설 보조 이걸로 2,000개 정도의 일자리, 2,200개 정도를 일자리 마련하고
168만 달러를 사기업 융자금으로 넣어서 800개 일자리를 기대했다. 종합 3,00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럼 그 결과대로 나와야 되는데 결과는 참 초라하죠. 지출 액수가 300만 달러에 새로운 일자리는 겨우 10개에서 43개밖에 창출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일단 첫 느낌이 어때요? 정책 결정된 대로 집행은 안 되구나. 그렇죠?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구나. 왜 그런지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정책 집행에 있어서 정책 집행 실패 원인은 참가자 수가 너무 많다. 다수 의사 결정점과 이로 인한 성공 확률이 감소했다. 의사 결정점이 이런 거였어요. 만약에 주무부 장관이 결정한다면 또 권한이 어디 있다? 광역자치단체 장에게 있고, 자치장에게 있으면 또 여기서 누가 있다? 여러분 이제 구청장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거 의사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결정할 사람이 많이 있으면 똑같이 결정돼서 달라질 수 있겠어. 인천시장이 결정한 거고 또 여기 미추홀구의 구청장이 결정한 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걸 뭐라 그래? 의사결정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많다는 거야. 또 여기 이제 직접 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기 사업부의 사업팀장이 또 의사결정권이 있죠.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거 의사결정점 참여자들이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예 거부점으로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안 한다. 그럼 이거 안 하겠다. 자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봐. 여기 이제 여당입니다. 근데 구청장은 야당이야. 그러면 뭐 여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니라 딴 거 하자고 그러면 시장이 상당히 뭐 하겠어? 아, 난 싫어요. 나 그거 안 할래. 그래 버리면 거부점이 되면 이 사람이 만약에 보수당으로 흑인들 별로 표도 얻지도 못하고 차라리 뭐 하고 싶어? 다른 백인들을 위해서 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백인 일정에 나라에서 흑인들 쓰라고 했으니까 흑인들 주대 이 정도에서 얼마 떼서 백인도 좀 하자.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합의 안 해주면 나 그러면 안 해. 물론 이제 존슨 대통령은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 뭐 실시했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부점, 의사결정점이 뭘로 바꿔진다? 거부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다음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자들이 교체. 사실은 우리가 많은 걸 집행하려고 할 때 많이 교체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 그다음 정책 목표와 선택된 수단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목표는 실업자 창출인데 거기 수단들이 그렇게 실업자를 창출할 그런 내용들이 아니란 말이었어요. 그다음 적절치 않은 집행기관이 선정됐다. 이를테면 쉽게 해서 집행기관을 하더라도 무엇에 맞는 일자리에 좀 전문성을 있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일자리하고 상관없는 기관이 이걸 뭐한다 하도록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왜라는 말이 붙겠죠. 왜 이 결정된 대로 집행이 안 되는가에 관심을 갖게 돼서 거기 연구들이 1세대 집행연구, 2세대, 그다음 3세대 집행연구로 이루어진다. 1세대는 거기 이야기했던 것처럼 프레스만하고 윌다브스키는 집행론에서 오클랜드 실업자 구제 사업의 실패 사례 분석 이후 집행론 연구를 촉발한 게 1세대라고 그러고 2세대 집행연구는 하향적 접근. 이건 뭐냐면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을 어느 정도 잘 했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은 사양적 접근이죠. 일단 여기는 문제가 없어. 그래서 체계적으로 어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집행자도 그렇고 이 말을 들어서 그대로 내려보내기만 하면 분명히 될 건데 뭔가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하향적 접근. 상향적 접근은 원래 정책 집행이라는 것이 결정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다? 집행자들의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뭐한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으니까 이게 결정된 대로 집행이 안 된다. 따라서 어떤 걸로 연구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식의 행동들을 하는지를 먼저 연구해야 된다. 상향적 연구가 부딪히죠. 그래서 그거에다가 통합적. 그래서 그러느니 그럼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니까 둘 다 연구해야 된다. 통합적 접근. 그렇죠? 이제 3세대 연구에서는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변수 간의 인과적 복잡성을 중시하고 집행의 동태성을 연구하자. 집행이 시간이 바뀜에 따라서 많이 변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자. 시간 경과 같은 것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자. 이건 뒤에 나오면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대해서 이야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다? 일반적으로 집행 연구에서 정책 집행이 나왔던 이것에 대한 연구의 계기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이제 집행에 대한 연구를 바로 하면 바로 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먼저 있냐면 정책 집행자하고 결정자하고 집행자를 어떤 식의 여러 가지 유형을 연구해 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카무라하고 스모루드라는 사람인데 원래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두 부분입니다. 정책 집행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정책 결정자하고 누구하고 관계, 정책 집행자하고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하고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정책 집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연구들이 있어. 집행에 대한 연구. 저는 이걸 먼저 썼는데 우리 책에는 이것 먼저 나오기 때문에 책에는 OX 문제는 이것 먼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나카무라 스모루드의 정책 결정자하고 정책 집행자하고 유형, 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 쌤들 77페이지. 자, 77페이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책 결정자하고 정책 집행자가 있죠. 이게 상호작용하는데, 자, 권한이 제일 위에 고전적 기술자형은 누구에게 권한이 강해요? 정책 결정자, 그쵸? 고지협재관이라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면 내려올수록 집행자 권한이 강화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5가지 고지, 협재관에서 앞자만 땄는데 5가지 유형으로 나눴고, 이게 시험에서는 여기 정책 집행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2군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절반 정도는 여기서 나온다. 그럼 먼저 고전적 기술 관료형은 어떤 형태를 말하냐? 이렇게 말하면 거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책 결정자가 권한이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정책 결정자가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세부 정책 내용까지 결정하고 집행자는 하위 집행자들의 활동을 엄격히 통제해서 정책 집행자는 정책 결정자가 결정한 정책 내용을 충실히 집행하는 관계 유형이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누가 권한을 대부분 행사해? 정책 결정자. 집행자는 결정자가 정한 것을 집행만 한다. 정책 구체적인 세부 목표까지 뭐한다?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정책 결정자가. 그다음 성공 사례는 달 착륙, 실패 사례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는 실패했었고, 그렇죠? 자, 정책 결정자는 그때 고전적 기술 관료형에서는 명백한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집행자들은 이 목표를 지지한다. 정책 결정자는 계층적인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집행자들에게 이 목표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기술적 권한을 위임한다. 그러니까 위임하는 건 겨우 어떤 것에 해당돼? 기술적 권한. 그냥 기술적인 문제를 집행하는 문제를 하는 정도에서 한다. 그래서 기술적 문제 정도에만 미약한 재량권을 부여받는다. 누가? 정책 집행자가. 그러면 정책 실패의 원인은 뭐냐? 집행자가 기술적 능력이 부족할 때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고전적 기술 관료형이라 그런다. 그런데 지시적 위임과형은 그것보다는 누가 권한이 좀 더 커졌어? 정책 집행자. 그래서 정책 결정자는 정책 목표와 대체적 방침을 정하고, 그다음 집행자에게 집행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권한을 위임. 아까 전에 기술적 권한만 위임했는데 행정적 권한까지 위임했죠. 정책 집행자는 목표와 방침에 합의한 상태에서 집행을 위한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받는 관계 유형이다. 그러니까 재량권이 좀 더 확대됐죠. 그 상대적으로 잘 비교만 잘하면 됩니다. 자, 기출 지문만 보면 되는데 조금 더. 자, 거기 오클랜드 사업에서 있었었고, 정책 결정자는 명백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죠? 거기 밑에 보니까 재량적 행정 권한을 위임해준다. 아까 기술적 권한을 위임하는 게 한자하는 것은 고전적이었죠. 그다음 정책 집행자는 굵은 것이 고전적 기술 관련과는 달리 정책 집행자는 정책 수단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그래서 정책 실패의 원인은 집행자의 기술적 역량 부족뿐만 아니라 다수 집행기관의 참여로 인한 공동행동의 복잡성, 정책 집행자 결정자의 애매모호한 지시, 이런 것들이 실패의 원인이 된다. 협상형. 정책 결정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집행자는 정책 목표와 수단에 대해 결정자와 협상을 벌여 어떤 집단이 힘이 세고 협상력이 뛰어나냐에 따라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관계 유형이다. 그래서 정책 결정자가 하는 일, 정책 목표를 설정한다. 정책 집행자는 정책 목표나 수단에 대해서 반드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집행자는 정책 목표와 수단에 대해 결정하고 협상한다. 이번에는 그 앞전에는 목표에 대해서는 건들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거? 목표에 관해서도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재량적 실험형,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정책 결정자는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 목표. 자, 이번에는 어떤 목표? 추상적 목표입니다. 그 다음 정책 대부분을 정책 집행자들에게 위임하고 정책 결정자가 정책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관계 유형이다. 이것도 다른 것도 읽어봐도 되지만 이런 내용이 제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거기 붙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정책 결정자는 거기 있는 것처럼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목표의식은 갖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설정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 데 대해서 집행자는 정책 목표 구체화, 수단 선택, 정책 시행, 자기 책임하에서 관장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관료적 기업가형.
얘는 거의 대부분 누가 하겠어? 집행자. 고전적 기술자형과 정반대되는 유형으로 정책 집행자가 정책 결정자가 결정권을 장악하고 정책 과정 전반을 완전히 통제하는 유형이다. 그렇죠? 그래서 정책 결정자는 상위 결정자들은 형식상의 결정권을 소유하고 집행자들이 만들어진 정책의 목표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런다? 관료적 창도자형 또는 관료적 집행가형이라고 그러는데 기업가형이라고도 하는데 관료적 기업가형이라고 합니다. 창도적 기업가. 자, 그러면 쌤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나카무라와 스모르드가 5개로 나왔다. 뭐다? 고지 협체관이다. 그쵸? 여기서는 고전 쪽에서는 어떤 것만 기술적 집행자 입장에서 보면 기술적 권한 거의 대부분 누가 정하고 결정자가 정하고 그 다음 여기 자 지시적으로 내려가면 어떤 거 행정적 권한까지 행정적 기술적 권한까지 물론 목표는 누가 정하고 결정자가 정하고 그 다음 협상형은 이제 목표나 수단을 협상을 통해서 정하는 거. 여기는 재량적으로 가면 결정자는 구체적 목표도 못 정해 이제 추상적 목표만 정하고 구체적 목표부터 수상까지는 누가 다 정해 집행자가. 여기 가면 관료적 기업가형으로 가면 거의 이제 누가 한다 그랬어? 정책 집행자가 권한을 가지고 하는 형을 말한다. 그래서 거기 표 나와 있죠. 표 나왔는 거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고 어떤 걸 풀어보면 되는지를 간단히 보면 됩니다. 자, 거기 한번 볼까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 7번, 5번. 문제 5번. 나카무라와 스모르드 정책 결정자와 정책 집행자의 관계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책 집행자는 공식적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정책 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다. 집행자가 결정자에게 설득 강제할 수 있대요. 정책 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정책 결정자와 협상한대요. 누가 지금 주인공이야? 정책 집행자죠. 미국 FBI 국장직을 수행했던 후보 국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니까 자 봐. 이 위에 뭐가 있어? 이를테면 국무부 장관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거고 결정된 정책을 뭐 CIA, FBI 국장이라든가 여기 후보 국장이 여기 좀 뭐죠? 잊어먹었네. 여기 어떤 국무부 장관이라든가 여러 장관들이 정책을 결정하겠죠. 또는 어디에서 미국의 상하원 의회에서 정책한 많은 결정들이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했으니까 거기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했다 그러죠. 한 16년인가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FBI에 대해서는 완전히 빠삭한 거죠. 그래서 위에서 결정한 것들을 이 사람이 뭐한다 가서 조율하고 있는 거야. 뭘 해야 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 이렇게 정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됐던 게 다음보다 고지협체관이니까 관료적 기업가형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 나카무라 스모르드가 제시한 가장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 정책 집행자 유형은 뭐 이렇게 나오면 틀리면 안 되겠죠.
다음 페이지 6번. 우리는 뭘 외우면 돼? 앞장은 떼서 고지, 협재, 관. 그러면 관료적, 기업가용. 이게 나오죠? 자, 그 다음 7번. 나카무라 스모르드가 분류한 정책 집행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 결정자가 정책 집행자를 엄격히 통제하여 집행자가 결정된 정책 내용을 충실히 집행하는, 맞죠? 고전적이니까. 그 다음 협상가형은 정책 목표와 수완에 대해 양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에서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유인가형의 차이점을 갖는다. 맞죠? 3번 재량적 실험가형으로 정부가 암이나 심장질환과 같은 특정한 질병의 해결을 위한 연구를 국립보건기구나 의과대학에 의뢰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표 설정할지도 모르고 추상적으로 그냥 국민의 안전 또는 코로나 예방 뭐 이런 정도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4번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보, 기술 등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정책 결정자들이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책의 대부분을 정책 집행자에게 위임한 추상적 목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건 뭐라고 그랬어? 재량적 실험가형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4번도 무엇에 해당돼? 재량적 실험가형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 기출에 된 나온 영어들만 잘 기억하시면 돼. 잘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좀 반복해서, 이건 시험에 그래도 조금 나오니까 반복해서 OX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만 좀 보고 한번 보도록 하죠. OX 유형을 가지고. 자, 우리 책 332페이지, 책 332페이지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겹치니까. 나카무라와 스모르드가 제시한 시작 위임자형, 관료자 기업가형, 협상가형, 재량적 실업가형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 정책 집행자 유형은 관료적 기업가형이다. 고지, 협재관, 맞죠? 나카무라와 스모르드가 분류한 정책 집행 유형에서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 결정자가 정책 집행자를 엄격히 통제해 집행자가 결정된 정책 내용을 충실히 집행하는 유형이다. 맞고. 자, 협상자형은 3번 정책 목표 수선에 대해 양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 맞죠? 그래서 고전적, 그 다음 지시적 유인가형과 구분되고. 4번 재량적 실험가형은 정부가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특정한 질병의 해결을 위해 연구를 국립보건기구나 의과 대학들에 의뢰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것도 맞고. 그 다음 5번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보, 기술 등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정책 결정자들이 구체적인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재량적 실험가형. 그렇죠? 6번은 선생님 6번은 X야. 틀린 거야. 거기 아무 표시 없죠? 6번 X인데 자, 나카무라 스모르드가 분류한 정책 집행의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에서 정책 집행자는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책 과정을 지배해요. 정책 결정자는 정책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자, 여기는 이건 뭡니까? 정책 집행자는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책 과정을 지배하며 정책 결정자는 정책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무슨 형에 해당됐어요? 정책 유형 중 무엇에 해당돼?
재량적 실험과형이죠. 7번 나카무라 스무로드가 분류한 정책 집행의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 결정자가 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지만 정책 집행자도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정적 권한을 보유한대요. 행정적 권한을 보유한 건 지시적 유임가형이라고 그랬죠. 8번 정책 집행 유형 중 관료자 기업가형에서 정책 집행자는 자신의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결정자와 협상한다. 이거 맞죠? 그래서 8번은 맞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6번 X, 7번 X, 8번 O. 9번은 무슨 형일까지?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은 엄격하게 분리되며 정책 집행자는 정책 결정자가 결정한 정책을 충실히 집행해야 되는 것. 고전적, 그렇죠. 기술자형, 그렇죠? 10번은 이미 우리가 한번 봤고, 이럴 때 뭐라고 그런다? 관료적 기업가형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조금 잘 이거 봐봐. 기술적 권한만 유임했다, 고전적. 기술적, 행정적 권한까지 유임했다, 지시적. 둘이 목표와 수단에 대해서 합의 못 봤다, 협상해야 된다, 협상형. 자, 정책 결정자가 구체적 목표를 못 정하고 추상적 목표에 정해놓고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는 것보다 대학이나 암센터 같은 데다, 대학병원이나 암센터 같은 경우에 자, 의뢰하는 걸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는 재량형. 그렇죠? 네. 9번 X죠. 당연히 9번 X. 그러니까 6번도 X, 7번도 X, 8번은 O, 9번 X.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어떤 경우는 관료적 기업가형은 완전히 정책 집행자가 정책 결정자를 설득하고 있죠. 여러 가지 권한을 잡고 설득하는 형을 말한다. 그래서 집행자가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대해서 설득하고 있죠. 그러면 결정자는 그것에 대해서 설득이 되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좀 상대적이지만 선생님 뭐만 잘 외우면, 고지협제관 잘 외우고 거기 있는 기출문제 지문만 잘 외우면 이런 문제는 조심해서 돼야 돼. 잘못하면 이중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출을 주로 활용해서 되기 때문에 그것만 잘 생각하면 여러분들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이거 어렵지도 않고, 그렇죠? 제일 문제는 이제 어떤 거 물어보는 거, 그렇죠? 정책 집행 연구에서 발달, 이게 어려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금만 보시고, 자, 지금부터 하고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왔고. 자, 아까 1세대, 2세대, 3세대 연구에 이어서 70페이지부터 정책 집행의 접근 방법. 우리가 70년대까지는 뭐였는데, 이런 연구 안 했는데 그 뒤에 연구되는 것들이죠. 자, 거기 의의에서 하향식 접근법에서에 대한 시각. 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접근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향적, 그 다음 상향적, 그 다음 통합적,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큰 부분 봅시다. 제일 왼쪽 부분 보니까 이 70페이지 하향적 접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71페이지 보면 상향적 접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쭉 오다가 73페이지 보면 통합 접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좀 보시면 먼저 하향적 접근.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려운 게 일단 연구자들이 겹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바티어 같은 경우는 하향적 접근하다가 나중에 통합적 접근에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헷갈리니까 잘 기억을 좀 먼저 하셔야 돼. 먼저 하향적 접근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거기 자, 세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하향적 접근, 상향적 접근, 그 다음 통합적 접근. 자, 하향적 접근은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의 한번 볼까요? 하향적 접근에서의 집행에 대한 시각, 정책 집행을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채택된 정책 결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으로 인식한다.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 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자, 하향적 접근은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물어보는 것들은 왜 정책 집행이 결정된 대로 되지 않을까? 라는 점에서 하향적 접근은 자, 일단 누구에 있다? 지금 정책 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뭐가 정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일관된 정책 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있다고 가정한단 말이에요. 다음 하향적 접근법의 주된 관심자는 정책 집행 영향 요인의 발견과 성공적 집행 조건과 전략을 규명해서 집행 이론을 구축하고 정책 결정의 규범적 처방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면 이게 이미 정책은 명확해. 목표도 있고 수단도 명확히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집행할 것인가를 먼저 발견하고 이 집행자들에게 뭐 해준다? 연수시키면 되겠죠? 이걸 가르쳐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것에 중점을 둔다고 거기 다시 한번 봅시다. 정책 집행 영향 요인. 정책 집행할 때 뭐가 영향을 주는가? 두 번째는 성공적 집행 조건. 그쵸? 자,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뭐라고요? 거기는 요인. 정책 집행 영향 요인. 어떤 게 집행에 영향을 주느냐? 요인을 찾아보고, 또 하나 뭐 찾아보면? 성공적 집행 조건 찾아보면 되겠죠? 이걸 찾아서 누구에게 집행자에게 뭐 해준다고? 규범적 처방을 내. 이럴 땐 이렇게 해라. 그쵸? 규범자들에게, 집행자에게 규범적 처방하는 거. 이게 무슨 접근이다? 하향적 접근이다. 기본 전제는 뭐다? 정책은 명확한 목표하고 수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럴 때 거기 자 먼저 누굽니까? 사바티어와 마즈메니안, 그쵸? 내 연구에 의하면 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기 먼저 본다고 그랬죠? 요인이 뭐가 있었어? 거기 보니까 문제의 추적 가능성, 집행에 대한 법령의 구조와 능력, 자, 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률적 변수, 뭐 이런 것들이 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집행에서 영향을 주냐, 이걸 연구한단 말이야. 그 다음 효과적인 정책. 그러면 이제 이걸 연구했어. 영향을 어떤 거 준다고요? 법규가, 또 비법률적 요소가. 그 다음 거기 있는 것처럼 문제를 얼마나 잘 추측하느냐,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없냐, 대상 집단,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 집단 형태가 얼마나 다양하느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렇다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성공하려면 거기 있는 것처럼 성공의 조건은 뭐야? 타당한 인과 이론의 바탕을 둔 정책 결정 내용을 확보할 것, 그 다음 법령이 정확한 정책 지침을 줄 것. 아까 법령이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 중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법령이 애매하면 어떻게 돼?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상당히 고민하죠. 근데 법령이 명확하면 훨씬 더 잘 집행할 수 있게 정책 원하는 대로 정책 집행을 하겠죠. 그 다음 유능하고 혁신적인 관료가 있을 때 잘 되고, 그 다음 이런 정책이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으면 어떻게 집행자들도 당연히 하려고 하겠죠. 근데 반발이 많으면 내가 괜히 나만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어떤 거 정책 목표의 집행 과정 등이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고 안정적일 것. 그 다음 특히 여기까지는 이제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특징은 어떤 거냐면 이런 사람들의 하향적 접근의 특징은 정치행정 이원론이야. 정치는 정치인이 하고 행정은 정치인이 한 것들을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된다. 정치행정 이원론 입장이고, 누구 관점이야? 누구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정책 결정자 관점에서 이야기하죠. 그 다음 규범적, 처방적, 아까 규범적, 처방적인 제시를 해준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라고? 그다음 거시적, 연역적 접근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시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입장에서 위에서 쭉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A, B, C, D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큰 지침을 먼저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연역적 접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는 됐죠? 이해는 됐어요. 왜냐면 하향적 접근 대표적인 유형이 이거 많은데 이거 하나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만 나눠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하향적 접근. 자, 한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8번, 9번, 10번 다 하향적 접근이죠. 자, 문제 8번. 하향적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집행에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춘다. 현장에 초점이 아니죠. 이건 나중에 보면 상향적입니다. 상향적. 그 다음 일선 공무원이나 전문 지식과 일선 공무원의 전문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한다. 아까 나왔어 안 나왔어? 자, 일선 공무원이 전문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한다. 맞아 틀려? 자, 다시 쌤, 일선 공무원이 전문 지식이 필요해? 아니 그냥 집행만 하면 되지 무슨 전문 지식이 필요하겠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정책 결정자 입장이란 말이야. 전문 지식을 갖고 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안 돼. 그대로 뭐 해주는 대로 정해주는 대로 일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유능하단 말은 정해준 대로 잘하는 걸 유능하다고 그래. 정해준 대로 잘하는. 전문 지식이 있어서 유능하다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제대로 못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이 여기서 유능한 거야. 유능한 거. 자, 디귿번. 하위직보다는 고위직이, 그렇죠. 고위직이 다 정해놓은 걸 하위직은 집행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 다음 정책 결정자는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조직적, 기술적 과정을 충분히 집행자는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충분히 결정자는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답은 디귿과 리을. 그쵸? 몇 번? 4번. 그 다음 정책 집행에 대한 하향적 접근의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일단 일본은 잘 모르겠지만 일본은 아까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 사바티하고 마즈나이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의심스러운데 엘모 하향적 접근법을 의향식 접근, 백워드라고 그러죠. 영어는 백워드죠. 의향식 접근. 이건 상향적 접근법을 말합니다. 일본은 상향적 접근법. 곧 나와요. 곧 나와. 자, 2번 봐봐. 정책이 집행하는 동안 목표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조건에서 변하지 않고 일정해야 된다고 그랬고, 정책 결정의 내용은 타당한 인과 이론에 근거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아까 조건 봐봐. 조건. 타당한 인과 이론에 근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70페이지 밑에 조건. 하향적 접근의 조건 70페이지. 그 다음 정책 뭡니까? 정책 결정 내용은 타당한 인과 이론에 근거해야 된다 그랬고, 정책 결정과 집행은 독자적인 영역으로 서로 구분된다. 아까 정책적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독자 구분된다고. 그래서 71페이지 제일 위에 있죠. 그럼 답은 1번. 아까 엘모의 백워드 접근법, 후향식 접근법이라고 하는 백워드 접근법은 상향식이다. 10번 문제는 가장 옳지 않는 것. 가장 옳지 않는 거. 일단 옳은 것부터 좀 제거해 보면 가장 옳지 않는 것이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집중하면 예의적인 게 있을 수 있겠어, 없겠어? 그냥 정해진 대로 해야 되겠죠? 예의적인 어떤 목표를 발견한다는 건 밑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몇 번이 틀렸냐면 4번.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경우는 상향식일 때죠. 좋았습니다. 지금 하향식일 때를 먼저 한번 보고 나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제 이걸 상향적 이 부분을 보면 훨씬 더 문제가 명확히 보여질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 번만. 정책 집행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오클랜드시 사업하기 전까지는. 근데 오클랜드시 사업은 비참했죠. 3,000명 가까이 취직을 시키겠다 했는데 겨우 4명에서 14명, 아까 14명에서 20명 가까운밖에 못했죠. 완전한 실패란 말이야. 그럼 왜 정책이 이렇게 집행에 실패했을까? 했어요. 어떻게 한다? 하향적인 부분은 왜 실패했는지, 정책 집행에 영향을 주는 건 뭔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를 누구 입장에서, 보위직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 파악하고 난 뒤에 실제 하위직 집행자들에게 니네들 그러면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지침을 제공해주면 성공적으로 정책이 집행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것보다 하향적 접근이다. 대표적인 게 사바티오하고 매즈맨이었다. 그쵸? 거기에 연구들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게 제일 어려워. 사실은 정책론에서 오늘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분석론하고 집행론에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건 그냥 몇 개 외우면 되는데 여기 부분이 제일 어렵다면 이해를 좀 하고 외워야 되니까. 문제도 조금 이해를 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자, 여기 시간 됐으니까 쉴 건데 상향적이라고 하면 이제 뭐 하겠어? 집행이 기본 전제처럼 정책이 완전히 명확한 수단이나 명확한 목표를 갖고 수단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다? 집행이 일종의 정책 결정일 수도 있다.
여기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자, 봐봐. 우리가 실제로 어디 우리가 이 동사무소 같은데 지금은 뭐라 그러죠? 그 무슨 센터라고 그러지? 행정복지센터. 여기 같은데 가서 많은 경우 또는 여기서는 좀 그렇다. 뭐 이럴 때면 어떤 거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거 떼주는 거 말고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거기서도 결정을 해야 하네요. 아니, 정해진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기준을 충족했는지 어쩌는지 또 결정하게 되고,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돈이 제한되면 어떻게 줄 건지 또 결정해야 되고, 많은 결정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집행한다고 하는데 결정의 요소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향식은 결국은 정치행정이 이론이 아니라 이론일 수 있겠죠. 정책결정이라는 것은 집행이나 정책결정이 명확히 구분되는 게 아니라 집행하는 게 또 다른 정책결정일 수도 있겠죠. 그런 입장. 그러니까 또 다른 정책결정이니까 꼭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짜놨다고 해도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게 적용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무리 공평하게 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만약에 일선 공무원들의 재량이 상당히 있다면 평소에 어떤 걸 싫어한다 어때? 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범주화 시켜 안 시켜? 딱 보고 저희 강남에서 이제 달동네하고 어디 아파트 존에 있으면 달동네 애들이 질문하면 야, 수업 진행하는데 쓸데없이 질문 좀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럴 때는, 옷 좋게 입고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 야, 너 선입견이 생긴단 말이야. 저희가 분명히 과외도 받고 그랬을 거니까, 저 질문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지 몰라. 이렇게 하니까 질문하고 나면, 야, 상당히 생각하게 하는 질문인데? 이딴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의 뭐가 될 수 있어? 여기 있는 것들 일종의 여기 자체도 꼭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공평하게 해라. 한들 여기서도 일종의 결정의 재량이 있고 이렇게 되면 공평하게 이루어지겠어 안 이루어지? 정해진 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럼 결국은 이걸 살펴보고 쭉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알아봐야 제대로 정책 집행이 왜 실패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거야. 이게 상향식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하향식하고 다른 입장에서 연구를 해보자.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는 게, 거기 대표적인 게 누가 있습니까? 상향적 접근에서는 랩스키의 일선관료제론, 그 다음 거기 보면 비만의 적응적 집행, 상황론적 집행, 엘모의 후방위 집행 모양, 이게 대표적인 세 개가 대표적인 상향적인 거야.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쌤 하향적은 이해했어? 하향적은 이 세 가지만 잘 알면 됩니다. 두 가지만 사실은 이거다. 어떤 게 영향을 미치냐? 어떻게 하면 전국적으로 집행하느냐? 그러면 집행하는 애들한테 이럴 때 이렇게 해라, 이럴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